(2024년 12월 3일) 국회 상공으로 계엄군 헬기가 날아왔습니다. 특수부대는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우리 모두는 계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국회 앞은 응원봉 빛으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비상계엄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아직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기획되었는지,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2.3 계엄을 어떤 역사로 기록해야 할까요? 오늘 추정 60분은 한 메모를 통해 계엄의 심층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는 글씨로 써내려간 72장의 메모, 노상원 수첩입니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오늘 육군사관학교 제41기 졸업식에 점하여 부푼 꿈을 안고 임관한 생도들. 이 속에 노상원 씨도 있었습니다. 투철한 군인 정신과 전기 전술을 연마해서 개명 전 이름 노용래. 그는 육사의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노상원이 하여튼 똑똑한 장교다. 아주 총명한 장교로 소문이 났었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가 두뇌전이 빠르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빠르거든요. 정보사령관 노상원. 30년 후 그는 별을 2개 단 장군이 되었습니다. 윗사람에게는 간, 쓸개 이런 걸 다 내줄 듯이 하고 아랫사람 대하는 것을 마치 물건 대하듯이 한다. 여자를 굉장히 많이 밝힌다. 2018년 그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했습니다. 그 후 무속에 기댔다고 합니다. 2023년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군인들을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어쩌면 다시 나라에 일을 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잘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그게 조금 힘들겠는데요. 그냥 그랬어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위한 준비를 잘 해놨다는 뜻이었을까? 계엄 당시 그가 거주하고 있던 경기도의 점집. 경찰은 이곳에서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얘네는 북한 부분은 어떻게 유도하라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어떤 역할 맡으려?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된 그는 수첩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그리고 거의 1년 만인 지난 11월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음을 고지합니다. 법정에선 피고인 노상원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직접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노상원 피고인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증거 조사를 최종 마치고 이제 판결 선고 절차만 앞둔 상황인데요. 네. 저도 그렇지만 정보사 사령관 그리고 김모 대령, 정모 대령 기소돼서 고초를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과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걱정뿐.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자세한 계엄 작전 문서. 그는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일까? 계엄을 성공했다면 아마 노상원 수첩에서 나온 그런 일들이 실행되지 않았을까.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폭발시키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이 아니었나.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1년이 흘렀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발견된 점집으로 다시 가보았습니다.
반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은 막혀 있었습니다. 여기 계속 여기 영업하셨어요? 검수 모르겠어요? 영업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계속 타임에서. 네네. 손님이 많아요. 손님 많았었어요? 네. 이태원에서도 오고 뭐 어디 안 오는 데가 없어. 성남에서도 오고 알려져갖고. 좀 유명했나 보네요. 잘 본다고. 아 유명해. 응? 아니 보셨지? 여자가 유명하지. 여자가 유명해. 그래 이거 남편 아이가. 그러니까 뭐 신랑이 뭔지 잘 모르지. 그래 애인인가 뭐 신랑이지. 그건 자세히 모르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차 링컨 차도 하나 있잖아 외제차. 그래 외제차는. 외제차 링컨 한 대 있고. 점집에서 발견된 손바닥만한 수첩. 순식간에 유명해졌던 노상원 수첩은 그러나 계엄 후 6개월이 넘도록 전문이 총 몇 장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가 필적 감정을 했지만 감정 불능 판정을 받았고 정보병과 특유의 용어들 때문에 해독이 어려웠습니다. 삼고초려 끝에 정보부대 출신 예비역 장군이 인터뷰를 결심해 주었습니다. 777 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그는 노상원 수첩 전문을 해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었어요. 다시 한번 다 쳐봤습니다. 제가 쭉 보고 나서 저는 솔직히 소름 돋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겠구나. A급으로 분류되는 인원이 5,000명에서 10,000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6.25 이후에 가장 큰 비극 아닐까요? 이건 굉장히 어마무시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지 포함 총 72장. 수집, 수거라는 섬뜩한 표현으로 수백 명을 잡아들인다는 계획이 지금까지 가장 잘 알려진 부분입니다. 이들은 연평도에 수용된 후 가스, 시한폭탄, 침몰, 격침 등의 방법으로 처리될 계획이었습니다. 수류탄, 그리고 사살이라는 일처리 방안도 적혀 있습니다. 수거라는 표현을 했던데요. 잡아들여서 그 인원들을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고 A 등급 이제 가장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군에서 사용하는 용품처럼 사람의 등급을 나눴고 등급마다 수집과 처리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A등급 처리 방법이 가장 상세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군함은 폐군함을 사용하고 민간 선박 몇 척에다가 분산시켜서 이동을 하고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위장해서 폭사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매우 구체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수거와 처리는 A등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동원해 계엄 후 D+10일, 30일, 60일까지 지방으로 범위를 넓혀 수거를 계속한다. B, C, D 등급에 대해서는 별도 수용소를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용역업체를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고 헬기에서 위에서 나와서 거기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일제히 사살하겠다. 또 막사에 불을 지른다, 폭파시킨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이 사살 임무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중국 용역업체가 좀 나왔고요. 노상원 수첩에는 용역회사, 외국 용역업체, 중국 용역업체 같은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년 가까이 의문에 쌓여있던 용역업체의 실체.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중국 용역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왔습니다. 정보사가 평소 작전에 활용하는 중국 해상보안업체가 수첩 속 용역업체가 아니냐는 의혹. 중국의 용역업체. 평소 우리 과거에도 정보사가 임무 수행 목적으로 중국의 용역업체들을 해왔죠. 이게 사실이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특검에서 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사기 때문에 블라인드 치고 굉장히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누가 가라면 해당 업체에는 정보사 장교 출신이 재직 중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 정보사에서 퇴직한 분들 간부들하고 의견을 나눠보니 실질적으로 간부로 취업이 돼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노상원 수첩에서 중국의 용역업체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은, 그리고 그 용역업체에 정보사 출신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추론들이 가능하죠. 정보사가 중국 업체를 활용해 인력을 이송하고 처리하려 한 것일까?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보안업체 중 한 곳의 주소지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가 채널인가요? 아, 아니에요? 바뀐 지 얼마나 됐어요? 1년 정도 됐어요? 인터넷에 공개돼 있는 번호로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게 혹시 관련된 업체들이 있나 지금 좀 수소문 중이거든요. 제가 직접 생각은 안 해봐요. 없어요. 또 다른 보안업체,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그 업체일까? 너 찾는데 그 회사가 이라는 주식회사로 또 같은 회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그 집이? 그럴 거예요. 그래요? 특전사 이분들이죠? 그 밑에 사람은 해군 중령 출신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자고 육군 병장인가 그래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어서. 직원 중에 장교 출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KBS에서 왔는데요. 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중국 용역업체 이런 게 노상원 수첩에 좀 나오는 게 있어서요. 그게 저희였습니까? 네네. 단번에 그게 저희였냐고 되묻는 직원. 그는 정보사에서 근무한 예비역 장교였습니다. 제가 정보사 출신이거든요. 22년도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그 노상원 밑에서도 일을 했었고 제 가장업체거든요. 가장업체. 가장 신분 활동을 할 때 나와서도 흑색 요원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노상원 수첩 속의 용역업체가 맞을까? 계엄작전 지시를 받은 바가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연락은 안 왔었습니까? 안 왔었습니다. 안 왔었어요? 저의 존재 자체도 모를까요? 누가요? 그 노상원 그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 밑에 이제 정성욱 대령이나 뭐 이런 분들이 소개를 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제3국 뭐 용병업체가 어디 없냐 그러면 그래서 그 중국 쪽은 뭐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인과 우리 사회 여러 분야 인사들을 사살하는 일을 예비역이나 민간업체에 시킨다. 이것이 노상원 수첩 속 구상.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노상원 씨가 이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업계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무장론이라고 하지만 거의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애들 그냥 군 출신 애들 데려다가 그 AK 하나 한 정 주고 이거 저기 방탄조끼하고 이거 하이바 씌워가지고 선박에 올라가서 3개월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건데 얘네들이 전투력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고 이런 애들도 아니고 총을 쏠 일이 없습니다 사실. 자기 입장에서 멋진 영화 한 편이죠. 임무를 수행하는 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러니까요. 누군가를 사지로 보낼 수 있는 작전. 노상원 씨는 정말 그런 일을 준비했을까요? 실제로 명령을 받은 업체도 있었을까요? 이 또한 밝혀져야 합니다. 민간인 노상원은 지금까지 김용현 전 장관의 브레인, 계엄의 설계자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대체 누구일까요?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이 어떻게 자신의 동네 햄버거 가게에
현직 사령관과 장교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을까요? 오랜 설득 끝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노상원 씨의 아내와 처가 가족이 살고 있는 집. 계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노상원 씨의 친척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네, 좀 고민 좀 해주시고 출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득 끝에 목소리를 내기로 한 노상원 씨의 친척. 그래도 만나는 거는 집 밖에도 안 나오세요. 철문 닫고 거의 집 간 지 한 10개월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 지냈다는 노상원 씨. 이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 계엄에 연루됐다는 뉴스를 보고 가족들은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일단 엄청 놀랐죠, 다들. 이미 전역한 지 한참 된 사람인데.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계엄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걸 가장 놀란 게 뭐냐면 성범죄 이력이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딸이랑 나이가 비슷한 자매한테 그랬으니. 그 사람들 핸드폰도 주기적으로 번호 바꾸고요. 가족들한테도. 어떤 때 가족들끼리 핸드폰 스위치해가지고 바꿔서 쓰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평소에도 비밀이 많았다는 노상원 씨. 군 내부에서 인정받고 진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자랑이 뭐였냐면 이미 그때 장교 애들이랑 술 먹고 밥 사주고 잘 선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얘들한테 정보를 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오는 거를 잘해서 약간 이거 재주가 있다 뭐 이런 소리를 위에서 들어서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정보사령관 노상원 육군소장입니다. 장군 만드는 게 그 집안 최고 숙명이었어요. 그거에 어긋나는 일 있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복직을 하든 권력을 얻든 뭘 하든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내가 어떤 걸 시켜도 이의제기를 못하고 진급에 목맬 애들. 진급에 목맬 애들 중에 끝판왕은 그랬죠. 그래. 무조건 해야지. 이건 기회야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범죄 전과로 전역한 후 그는 어떤 재기를 꿈꿨던 것일까? 노상원 씨에게 명리학을 배우며 신점을 봐주었다는 한 무속인. 저희 이제 친정엄마가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이러길래 누구? 이랬더니 너 그때 공부 가르쳐주러 오던 그 사람 아니야? 해서 봤더니 얼굴이 비슷하더라고. 전 이름도 몰랐으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 하면서 봤더니 그분이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나한테 계속 군인들을 물어봤었는데 어쩌면 이게 일찍부터 준비를 했었구나. 그러니까 뭐였냐면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자주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잘 되면 이 사람이 뭔가의 자리를 또 잡게 되면 내가 같이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람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이례적인 인사의 주인공 김용현 전 장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한다는 것이 발탁의 이유였습니다. 노상원은 이미 그 김용현하고 관계는 오래됐죠. 2016년 때 김용현은 작전본부장이었고 노상원은 정보사령관이었는데 그 2016년에 북한 침투 공작을 해서 작전을 성공하고 살아올 경우에 자폭 조끼를 입혀서 폭사시키라고 지시하는 것이 노상원이고 그 노상원은 이 북한의 침투한 공작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바로 김용현에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현과 노상원의 관계는 아주 뿌리가 깊다. 윤석열 정부에서 급부상한 이른바 용현파. 12.3 계엄에 병력을 출동시킨 사령관들이 용현파로 분류됩니다. 또 다른 계엄 추진 세력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충암고등학교 출신들.
두 계엄 세력의 핵심 고리인 김 전 장관은 왜 하필 불명예 전역한 예비역을 기용했던 것일까? 일단 노상원은 여러 가지 효용 가치가 있죠. 노상원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초반의 여러 가지 숙청 작업들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도 봤을 거거든요. 사실 정규군을 동원해가지고 예를 들면 야당 인사들, 당시로서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야당 인사들을 갖다가 뭐 체포해서 몰래 암살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정규군을 동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 요인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상원이 가지고 있는 잔인무도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상원이 일단 물밑에서 이런 역할들을 한다 하면은 군 지휘 체계를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맡기면서 일사불란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노상원을 동원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공을 세우려고 정보병관을 끌어들인 거예요. 공을 세워서 지금 저 2018년도 그 성추행 사건 때문에 노상원은 바닥을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좀 시도해보려는 그러한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노상원 수첩은 언제 어떻게 작성된 것일까? 초기 조사에서 수첩 관련 진술을 거부하던 그는 최근 자신의 수첩이 맞다는 점은 인정했다고 전해집니다. 계엄의 기획자가 따로 있는 것일까? 아니면 노 씨 스스로 작전을 구상한 것일까? 이 문건 자체를 노상원이 직접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그보다 더 높은 선에서 어떤 초안 형태로 기획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막 불러주는 것을 빠르게 이렇게 받아 쓰지 않았나. 이 내용을 보면 군사적 작전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조치가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비교적 시간, 적어도 3달 이상, 그다음에 정부의 최고위직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거나 안 그러면 김용현이가 주도했다면 개별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합의된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 내가 볼 때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노상원이 절대 기획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기무사와 777 사령부 출신 두 장군의 분석에 따르면 노상원 수첩은 계엄 설계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래서 이 수첩을 고의로 두고 갔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노상원이 머리 쓴 거지. 자기가 안 썼으니까, 자기는 직접적으로 받아 적었으니까 첫째, 자기가 안 썼다. 자기가 이 계획을 한 게 아니다. 두 번째, 이걸 놔두면 내가 적고 그때 당시에 분류받을 때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검찰하고 할 때 폴리박연이 가능하겠다. 이 두 가지 계산이 있었겠죠. 지난해 10월 평양에 추락하면서 군사 기밀을 유출하게 된 우리 군 무인기. 뿐만 아니라 계엄 전 2달간 며칠 간격으로 계속 무인기를 침투시켰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일까? 계엄 열흘 전에는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과 접촉하려다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도 반복 등장하는 북과의 접촉. 이 내용을 쭉 연관시켜 보면 이 북과 사전 접촉에서 북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호송 선박을 마치 오조준한 것처럼 해서 격침시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북한과 사전에 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겠다. 이게 외환 유치가 아니면 뭡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놀랄만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북한한테. 북한하고 접촉을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한다.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나와요. 이거는 외환 유치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실마리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외환 유치의 증거. 수첩의 내용을 불러준 사람이 누구인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작성할 때 그 핵심 인물들이 누가 참여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상원한테 이렇게 하달이 되었는가? 이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져야죠. 진정한 계엄의 설계도는 따로 있다. 노상원 수첩은 부분에 불과하다.
사실이라면 원본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야당 대표에서 대법원장, 연예인까지 그 수거 명단은 노상원 씨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들은 수첩에 적힌 방식으로 처리됐을지 모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종료일이 오는 14일로 다가왔지만 노상원 수첩에 관한 수사는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기 위해선 노상원 수첩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수첩을 따라가다 보면 계엄 네트워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017년 2월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양평에 있는 24단을 방문했습니다. 기계화 보병사단인 제24단은 첨단 장비와 기동성을 갖춘 부대입니다.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계엄 준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른바 조현천 계엄 문건 사건. 국회의 동의 없이도 체포와 발포가 가능한 위수령 707 특임대대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기무사는 비밀리에 TF를 운영해 이 계엄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수천 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해 촛불 집회를 무력 진압한다는 계획. 계엄 문건의 핵심 책임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었습니다. 기무사령관은 현 방첩사령관에 해당합니다. 그는 내란 예비 음모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되었지만 5년간 미국에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전두환 12.12 사태 그때 동원한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때 했을 때 보안사령부에 헤드라인들이 전부 다 기획을 해가 만드는 거거든요. 조현천은 어디서 본을 받고 했을까요? 바로 그거 갖고 했는 겁니다. 바로 그거 갖고 했는데 12.12 사태를 그대로 거의해놨어요. 그런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노상원 씨와 근무 인연이 있습니다. 통상 기무사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는 대통령 경호실에 노 씨가 근무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국군 기무사령관 조현천 육군중장입니다. 정보사령관 노상원 육군소장입니다. 각각 기무사령관과 정보사령관이었던 두 사람. 근무연으로 이렇게 딱 추정을 해보면 당시에 노상원이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관을 하고 있었을 때고,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친분 관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노상원 수첩 속 중국 용역업체 후보 중 하나로 찾아갔던 곳에서 놀라운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현천 씨가 기무사령관이던 당시 정보사에서 계엄 대비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 나온 거 아마 봤거든요. 그때 훈련들을 했어요? 실제로도 했어요? 미리 포섭한 현지 공작원의 안내를 받아서 안가에서 그 지역 군 최고 권력자를 특수요원들이 정찰하고 얘네 동선을 파악한 후에 가족을 납치한다거나 해당 지휘관에게 가서 거금에 공작금을 주고 통문을 열어라,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런 작전 개념이었는데,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애 나오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조공 낙사 시켜가지고 다리 부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대비 훈련을 시킨 사람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었다고 합니다. 한번 연습을 한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노상원 사령관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한 거네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23년 3월
조현천 전 사령관이 돌연 귀국했습니다.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5년 만에 귀국한 그는 3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대검은 그의 내란 혐의를 최종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지명수배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군인연금 약 2억 원을 일시불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군인연금 약 2억 원 수령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23년에 약 2억 원 정도 요즘 지급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몸이 준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바로 와서 보란 듯이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기획 입국이죠. 싸게 해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라. 유야무야 해가지고 잠시 감옥에 갔다 오는 것 같은 쇼를 하고 나서 덮어버렸죠. 뿌리가 워낙 깊어서 또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 배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똑같이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다시 근본적인 고민이 생긴 거죠. 정말 기획 입국이었을까? 노상원 전 사령관을 시켜 계엄 대비 훈련을 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조현천 전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정보사령관이 노상원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때 같이 이제 같이 NLL 침투 작전도 보고했다고 증언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정보사 훈련도 그때 조금 다른 훈련을 했다고 하던데 계엄 훈련도 했다고 해서요. 권 의원 좀 말씀해 주시죠. 하지 마세요. 아이, 우리 남편이잖아요.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그럼. 검찰이 마음에 안 드니까. 기독교 입국론과 자유통일을 내세우는 자유통일당 집회. 여기저기 군복이 눈에 띕니다. 우리 대통령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진상 규명하라!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인격이야? 나라들이 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좀 제대로 좀 KBS 좀 정신 좀 차려야 돼. 윤학용 장군님께서 예비역 단체들도 참석했습니다.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받들어! 총! 네, 근황평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노병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병의 노래. 자, 장군님들은 빨리 와서 울어요, 울어. 통곡하며 울으란 말이에요. 나 태어나 이강산 군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장교 출신들도 자유통일당 집회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육사, 해사, 공사, 해병대, ROTC, 대한민국 장교들 다 모였어요. 나라를 구하자는 목적으로 온 거예요. 우리 SNS로 연락이 서로 되고 각 기술 각 단체로 조직이 돼 있어요. 육사 38기입니다. 38기요? 혹시 38기면은 김용현 전 장관도 네, 저희 동기생인데 안타깝죠. 아직 구치소에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존중합니다. 41기인가요? 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육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뭐 정보병과에 있는 분들은 약간 신분을 노출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같은 동문이라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그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모임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건 통상 우리가 대수장으로 하고 얘기하는데 예비역 장군들 결성된 게 대수장이죠.
포로된 국군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9.19 남북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며 결성되었습니다. 2019년 열린 출범식. 전 국방부 장관 4명을 포함한 장성 10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영애 씨가 그런 궤적이 족적이 국방장관 했지 안기부장 했지 뭐 하는 것 때문에 뭐 그 전문성이랄까 경력을 써먹을 만을 하다고 봤을 거예요. 7년의 부품 공작을 권영애 그러다가 이제 구속됐죠. 공동대표 중에는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인 하나회 출신 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택기 부대가 전부 거의 하나회가 장악했고 택기 부대가 끝나고 나서 대수 보내는 게 생기면서 거기에는 육사 11기부터 해서 지금 아마 40기지 장군이 나왔어요. 그거 전부 다 끌으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단. 그중에 그 핵심은 역시 하나의 뿌리, 알자의 뿌리, 그다음에 충안파 뿌리가 골간으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고 이 그룹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그런데 대수장의 유튜브 채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적극적으로 설파합니다. 노상원 씨도 여기에서 공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선거 후에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바로 이 4, 5일간의 잠자는 투표함에 어떤 조작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식 조사했지만 뭐 투표함 관리위원 부정선거는 이건 뭐 근거 없다, 허무맹랑한 거다. 판정이 난 거야. 지금도 일부 극우파 진영이 남아 있고 그것을 계속 이게 전파시킨 역할을 한 게 장군의 소리라는 거고요. 대수장이라고 하는 조직이 세워져서 창립이 될 때 제가 그 당시에 그 군부의 그 오비 지도자들 그분들하고 상당히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부정선거론, 5.18 무슨 광수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수를 응집시키는 동원력이 됐고 그러니까 군인들의 응집력이 세고 말하자면 여전히 계급 구조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응집하기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도. 2022년 대선 직전 이들은 대한민국 장성 1,300명의 이름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김용현, 윤석열 당시 후보의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 뭐 예비역 육군 중장,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지요. 거기에 이제 그 자기가 일종의 존경을 흠모하는 선배, 육사 출신 하나회 선배들이 있고요. 다시 1년 전.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을까?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 다음 계획은 무엇이었을까? 내란 재판에서는 계엄의 전모를 밝힐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한남동 고깃집에서 나오는 김치라 그걸 따로 사다가 여러분들 온다 그래서 그 2층 저 냉장고에다 넣어놓은 건데 내가 가서 뭐 안주거리 할 것도 더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그날은 우리 주로 술 많이 마신 날 아닙니까? 뭐 거기서 무슨 뭐 시국 얘기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말을 못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HID는 잘 보셔야 될 게 이 북파 공작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이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임무를 반드시 수명하는 그런 요원들이에요. 아마 한동훈을 사살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거는 반드시 시행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가장 상세한 계엄 설계도 노상원 수첩을 다시 보겠습니다. 계엄 실행 후 싹을 제거하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 좌파를 붕괴시킨다. 헌법을 개정해 3선 집권 방안을 찾는다. 수첩의 목표 그리고 노상원을 포함한 계엄 네트워크의 임무를 짐작케 합니다. 좌파는 싹을 잘라버리겠다.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좌파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우리 진보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버리고 극우만 창궐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이 최초에서 어디에서 발단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되고 그걸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드려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그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관련자들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이 내란이 종식될 수 있습니다. 군대는 적과 싸웁니다. 하지만 누가 적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노상원 수첩에서처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나아가 국민이 적으로 지목된다면 명령을 따라야 할까요? 국제법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실제로 상당수의 군인들이 국회 반대편 편의점이나 선관위 인근 휴게소에서 시간을 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보다 높은 차원의 복종은 계엄의 실패에 일부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계엄을 주도했던 방첩사와 정보사를 개편하고 군내 사조직이 계엄 네트워크로 작동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엄을 겪기 전과 계엄을 겪은 후 많은 시민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1년 전 그날처럼 국회 앞에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희망과 절망이 수시로 교차했던 1년을 보내고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3일에 국회 앞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년을 맞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뜨겁게 뭉친 국민들이 많으니까 꼭 해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두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계속 TV에서만 보면서 너무너무 꼭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딸이 TV를 보고 저 가야 되겠다. 꼭 이번엔 무조건 가야 되겠다 해서 왔습니다. 아이가 배우는 건 그냥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나라가 진행되는 그런 인과 응모와 같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후퇴한 것 같다가도 한 발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계엄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응원봉 들고 국회에 참여를 했었고 1년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뜻깊은 자리에 저도 참여하고 싶어서 광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군인들이 많은 그 계엄망대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 옛날에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많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군인들도 각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인 후배들이 지금처럼 계속 군인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민주화 교육이나 역사 교육을 똑바로 받아야 되겠죠.
지난 1년 나라와 국민을 구하는 건 주권자 자신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시민들도 지금 계속 나서고 있고 계속해서 사회 문제들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믿기보다는 더욱더 직접적인 행동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치 주체니까. 시민이 직접 나서서 몸으로 막았고 오늘도 시민들이 전국에서 모이고 있네요. 결국 K 데모크라시아의 힘은 시민에게 있어요.